톡고다이의 역설.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무쏘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 말은 고독한 선언처럼 들린다. 세상과 맞서 싸우며 홀로 걷겠다는 결연한 의지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고독의 길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가장 급진적인 길이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눈길 속에서 흔들린다.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분노와 수치심으로 무너진다. 그때마다 우리는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내가 나 자신이라고 믿어온 정체성이 사실은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외모, 생각, 사회적 위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깨지며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날아붙잡고 집착한다. 바로 그 순간 타인의 한마디가 우리의 심장을 찌른다. 우리는 나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동일시해온 이미지를 건드렸을 뿐인데도 그 이미지를 지키려 했으며 고통에 빠진다. 그렇다면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었다는 신호이며 그 이미지로부터 벗어날 기회의 문이다. 그러므로 톡고다이의 길은 단순히 세상과 등을 지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나다라는 거짓 확신을 부수고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1장 나는 나인가? 외모와 생각의 변천. 우리는 흔히 말한다. 나는 나다. 그러나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선언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세 모순에 부딪힌다.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아기의 몸은 작고 연약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면 몸은 힘을 갖고 다시 노년이 되면 쇠약해진다. 같은 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이 세 몸은 과연 동일한 존재인가? 내가 나의 외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외모는 끊임없이 변하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간다. 그렇다면 외모에 정체성을 두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에 나는 장난감을 최고로 여겼고 청소년기에 나는 친구들의 인정이 전부였다. 지금의 나는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내일의 나는 다시 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뚫고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믿는다.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같은 강이라 부르는 것처럼. 하지만 강물은 결코 같은 물이 아니듯 나도 결코 어제의 나와 같지 않다. 왜 우리는 변하는 것에 매달릴까? 그것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 불안 때문이다. 사라지고 변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불안에 떨고 안정된 나를 찾으려 한다. 그래서 외모, 직업, 사회적 지위, 성격, 소속감에 매달린다. 그러나 바로 그 집착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 타인의 시선 한 번에 흔들리고 상황의 변화 앞에서 무너진다. 누군가 내 외모를 비난하면 혹은 나의 능력을 칭찬하면 왜 나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가? 사실 그들은 나를 건드린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가 동일시해온 이미지를 건드린 것이다. 나는 그 이미지가 곧 나라고 믿었기에 그것이 손상되거나 치켜 세워질 때 감정이 격렬하게 요동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진실을 보는 기회다. 기분 나쁨은 신호다. 나는 속고 있었다. 라는 자각의 신호. 나는 내 몸인가? 몸은 매 순간 세포 단위로 바뀌고 있다. 나는 내 생각인가? 생각은 끊임없이 떠오르고 사라진다. 나는 내 기억인가? 기억조차 왜곡되고 잊히며 때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다. 불교는 무아를 말하고 현대철학은 자아를 해체시킨다. 그러나 공통된 통찰은 하나다. 우리가 나라고 붙잡는 것은 결코 절대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깨닫게 된다. 내가 믿었던 나는 끊임없이 변하는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내가 아니다. 이 고백은 허무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다. 내가 동일시한 이미지가 깨질 때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나는 이미지라는 옷을 자유롭게 입고 벗으며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2장 기분 나쁨의 선물. 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는 순간에 기분 나쁘다라는 말을 한다. 누군가 내 외모를 비난했을 때, 내 의견을 무시했을 때, 혹은 기대했던 만큼 인정받지 못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린다. 마치 내 안에 어떤 중요한 부분이 찔린 듯한 고통이 찾아온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고통은 사실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동일시하고 있던 이미지가 건드려졌기 때문이다. 타인의 말은 공기 중의 진동일 뿐이다.
그러나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어 나를 흔드는 이유는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자아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해. 그 이미지가 부서지는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이미지와 연결된 내 안의 특정 부분에서 나오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뿐이다. 모든 말이 나를 아프게 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의 비난에는 무심하면서도 또 다른 한마디에는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그 이미지와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라는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무시당하면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난다. 나는 유능해야 한다. 라는 이미지를 동일시할 때 실수를 지적받으면 곧장 수치심에 빠진다. 결국 기분 나쁨은 타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거짓 나 때문이다. 기분 나쁨은 불쾌한 감정이지만 동시에 내 무의식의 거울이다. 내가 애써 감추고 있던 열등감, 내가 붙잡고 있던 집착, 내가 외면했던 상처를 드러내어 보여준다. 그래서 기분 나쁜 순간은 곧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다. 타인의 말은 단지 거울을 흔들었을 뿐, 그 거울 속에서 드러난 내 그림자는 언제나 내 것이었다. 보통 우리는 기분 나쁨을 회피하려 한다.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거나 마음을 억누른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놓치는 태도다. 기분 나쁨은 오히려 해방의 신호다. 내가 동일시한 이미지가 깨어지고 있다는 신호. 그 이미지가 깨어질 때 나는 더 이상 그것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내가 기분 나쁠 때 감사해야 하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그때가 내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내가 붙잡은 이미지는 마치 보호막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보호막은 곧 감옥이 된다. 칭찬을 받으면 들뜨고 비난을 받으면 무너지는 내 마음은 외부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인형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기분 나쁜 순간을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이 질문이 시작될 때 나는 비로소 깨닫는다. 그동안 내가 지켜내려 했던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라고 착각한 허상이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의 순간 기분 나쁨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선물이다. 그것은 내 마음의 감옥을 보여주는 신호였고 동시에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징후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 때문에 기분 나쁘지만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붙잡고 있던 거짓된 나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쁨은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삶이 내게 주는 깊은 초대다. 그 초대는 나로 하여금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더 큰 진실로 향하게 만든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고통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된다. 기분 나쁨의 순간이야말로 나를 새롭게 해방시키는 문턱이기 때문이다. 3장 왜 동일성을 둔 이미지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가? 인간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집착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보여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동일성의 이미지야말로 우리를 가장 깊은 불행 속에 가둔다. 내가 동일시한 이미지는 늘 외부 자극에 흔들린다.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들떠 하늘로 치솟고 비난을 들으면 금세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 내 마음은 파도 위에 작은 배처럼 흔들리며 나는 주인이 아니라 인형처럼 외부 반응에 조종당한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 집착의 본질이다. 외부 세계는 결코 내 이미지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어떤 이는 나를 폄하하고 어떤 이는 과장되게 아첨한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요동친다. 즉 내가 동일시한 이미지는 항상 공격당하거나 조작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이미지를 붙잡는 순간 나는 평온을 잃고 끊임없이 흔들린다. 진짜 자유란 외부 자극이 내 내면을 좌우하지 못하는 상태다. 진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나 조롱에 따라 변하지 않는 평온이다. 그러나 이미지를 붙잡는 한 이런 자유와 행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필수 조건이다. 이미지를 놓지 못하면 삶은 끊임없는 노예 상태가 된다.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공허해지고 공격받으면 무너진다. 마치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내 중심은 항상 외부에 빼앗긴다. 그러나 동일성을 끊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더 이상 나는 외부의 말에 무너지지 않는다. 기분 나쁨조차 성찰의 계기가 되고 칭찬조차 덫이 않는다. 그때 나는 알게 된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은 해방을 이미지 자체를 버리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이미지를 완전히 버린 자는 세상 속에서 약해지고 현실에서 무력해진다. 진정한 해방은 이미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미지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지를 하나의 옷처럼 자유롭게 입고 벗으며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자유다. 이제 이미지는 나를 억압하는 감옥이 아니라 내가 다루는 도구가 된다. 외부 자극이 이미지를 부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든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삶은 단순한 해탈이 아니라 창조적 주체의 무대로 바뀐다. 이미지는 나를 구속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내가 춤추는 무대 장치가 된다. 우리가 동일성을 둔 이미지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이미지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방은 허무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이미지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유롭게 다루며 내 삶을 창조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사장 인간과 동물의 차이 반응을 지연하는 힘. 동물은 단순하다. 외부 자극이 오면 곧장 반응한다. 배고프면 먹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치며 화가 나면 이빨을 드러낸다. 그들의 삶은 즉각적인 반응의 연속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어떤 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인간 역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이 틈이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곧바로 폭발하는 대신 멈추어 바라볼 수 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곧장 달려드는 대신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작은 지연의 순간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 틈은 단순한 시간의 간격이 아니라 의식의 공간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한 본능적 존재를 넘어 성찰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연을 단순한 억압으로 오해한다. 화를 내고 싶지만 체면 때문에 참는다. 욕망을 표현하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억누른다. 이것은 지연이 아니라 억압이다. 억압된 감정은 결국 왜곡되어 돌아온다. 마치 뚜껑을 꽉 막은 압력수처럼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삐뚤어진 방식으로 분출된다. 진정한 지연은 억압이 아니다. 그것은 자각 속의 지연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집착한 이미지가 건드려졌기 때문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반응은 더 이상 무의식적 폭발이 아니라 의식적 성찰로 바뀐다. 만약 인간이 단지 억압만을 한다면 오히려 동물보다 못하다. 동물은 본능대로 반응하고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인간은 억압된 감정을 오래 품고 있다가 훨씬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뜨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억제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다. 반응을 지연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나는 더 이상 조건반사적 존재가 아니다. 자극에 곧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본능에 묶인 동물이 아니라 창조적 자유인이 된다. 반응하는 나를 바라볼 때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그 반응은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붙잡은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은 의식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자유로워지고 의식은 성숙해진다. 동물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이에 의식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 공간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새로운 선택을 하며 다른 길을 연다. 따라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반응을 지연하고 성찰할 수 있는 힘이다. 이 힘을 키울 때 우리는 억압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간은 진정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5장 깨달음의 오해와 진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말한다. 그들은 입을 모아 아상측 나라는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말은 종종 오해된다. 나의 이미지를 버리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믿는 순간 인간은 삶 속에서 무력해지고 세상과 단절되며 자기 존재를 공허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다. 깨달음을 좁게 이해하면 삶은 힘을 잃는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중얼거리며 사회적 역할을 외면한다. 스스로를 지우는 것이 곧 자유라 착각하며 세상 한가운데서 도피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허무이며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력감일 뿐이다. 이미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삶은 곧 약해진다. 나는 아무 역할도 없다고 선언한 자는 관계 속에서 힘을 잃고
세상 속에서 존재감을 지우며 결국 자기 자신조차 지탱하지 못한다. 깨달음이란 이름으로 허무에 빠진다면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몰락이다. 깨달음의 핵심은 이미지를 버리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나는 이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자각이다. 이미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이미지는 감옥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옷을 입듯 이미지를 입고 필요하면 벗을 수 있다. 교사, 부모, 친구, 동료 그 모든 역할은 가면이지만 동시에 삶을 가능하게 하는 무대 장치다. 이미지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삶을 창조한다. 나는 교사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지만 교사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학생을 가르친다. 나는 부모라는 이름을 절대화하지 않지만 부모라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이를 품는다. 이미지와 동일시를 끊을 때 나는 무력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진다. 깨달음은 두 단계다. 첫째, 이미지로부터 해방된다. 외부 자극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얻는다. 둘째, 해방된 이미지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나는 새 이미지를 입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할 때 그것을 벗고 다시 다른 이미지를 창조한다. 깨달음은 단순히 무의 고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적 진보다. 예를 들어 나는 선생이다라는 동일시는 때때로 나를 억압한다. 학생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누군가 내 수업을 평가하면 상처받는다. 그러나 선생이라는 이미지를 도구로 삼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는 교사라는 옷을 입되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 옷은 단지 학생에게 지혜를 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그 순간 나는 더 자유롭게 가르치고 더 진실하게 만날 수 있다. 많은 이들은 깨달음을 도착점이라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오히려 출발점이다. 이미지에 속박되지 않은 채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고 활용하는 길. 거기서 인간은 허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삶 속에 뛰어든다. 깨달음은 세상과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문이다. 6장 창조적 자아의 탄생. 많은 이들은 이미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에게 존중받던 자리에서 밀려날까? 내가 쌓아올린 명성이 무너질까? 혹은 나를 지탱해주던 정체성이 사라질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실 이미지는 애초부터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구름과도 같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시작된다. 이미지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미지가 무너질 때 우리는 흔히 자신이 사라진 듯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갱신이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듯 이미지는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난다. 두려움은 단지 환상일 뿐이다. 이미지는 삶의 흐름 속에서 언제든 깨지고 변한다. 관계가 바뀌면 역할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 가치관도 변한다. 이미지가 부서지는 순간은 아픔이 아니라 더 넓은 자아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부드럽고 더 창조적으로 흘러간다. 이미지는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업데이트해야 할 도구다. 마치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 되듯 나의 자아상도 새로운 경험과 통찰을 반영하여 갱신될 수 있다. 이미지는 나의 행복을 위한 재료이며 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장치다. 삶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끝없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임을 알 때 나는 유연하고도 창조적인 존재로 선다. 업데이트된 이미지가 아무리 세련되고 힘있어 보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일부일 뿐이다. 진정한 나는 어떤 이미지에도 갇히지 않는다. 이미지가 나를 대변할 수는 있지만 곧바로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 자각이 있을 때만 이미지는 나를 구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된다. 이미지는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미지가 태어날 여백이다. 죽음과 재생의 순환 속에서 자아는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이미지가 무너질 때 저항하지 않고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두려움 없는 창조자가 된다. 창조적 자아는 외부의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칭찬에도 들뜨지 않는다. 이미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지가 부서져도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는 자유롭다. 그의 삶은 이미지의 파괴와 창조가 반복되는 춤이 된다. 그는 더 이상 삶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빚어내는 예술가다. 7장 관계와 진정한 연결.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홀로 서야 하는 운명을 가진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관계는 종종 얕고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존심, 곧 에고의 벽을 세운 채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지키고 싶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내가 옳다는 태도,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는 방어를 앞세운다. 그러나 그 순간 나와 타인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생겨난다.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진짜 나와 진짜 너가 아니라 서로의 가면일 뿐이다. 그렇게 관계는 피상적인 거래로 머물고 진실한 만남은 닿지 못한다. 관계가 살아나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을 때다. 단순히 단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너머의 두려움과 욕망,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상처와 갈망을 함께 듣는 것이다. 그럴 때 상대는 내 앞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용기를 얻는다. 내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된다. 타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나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필요를 먼저 인정할 때 나는 비로소 상대의 진실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한다.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큰 용기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나를 완전히 지워서는 안 된다. 겸손만 있고 자기 표현이 없다면 관계는 공허해진다. 진짜 욕망은 드러내야 한다. 다만 가볍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드물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한다. 그럴 때 나의 말은 무겁게 울리고 상대의 마음 깊은 곳에 닿는다. 겸손과 진정성이 만나면 관계는 더 이상 거래가 아니라 교감이 된다. 겸손 없이 자기만 드러내면 관계는 지배가 되고 자기 표현 없이 겸손만 남으면 관계는 자기 소멸이 된다. 그러나 겸손과 진정성이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강요도 희생도 아닌 자유로운 연결로 바뀐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연결된다. 관계 속에서 내 이미지가 깨질 때 나는 진짜 나로 선다. 상대가 내 가면을 뚫고 들어올 때 나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을 수 없다.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동시에 해방도 온다. 상대 또한 내 앞에서 가면을 벗을 용기를 얻는다. 그때 관계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만나는 사건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깊이 경험한다. 나는 나다라는 확신을 넘어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더 큰 진실을. 마침내 다시 나는 나다라는 진리로. 관계의 본질은 에고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마주하는 데 있다. 그때 우리는 안다. 인간의 성장은 혼자 깨닫는 데서 끝나지 않고 타인의 눈빛 속에서 그와의 연결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8장 결론. 이미지 위에서 춤추는 자.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도 있다. 혹은 무쏘의 뿔처럼 혼자 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길은 서로를 부정하면서도 결국 그림자처럼 맞닿아 있다. 고독과 관계, 버림과 집착, 고개를 뻣뻣이 세우는 것과 고개를 숙임은 사실 서로의 반대가 아니라 같은 원의 양쪽 끝에 불과하다. 진짜 자유는 어느 한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을 넘어서는 데 있다. 자유는 이미지를 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미지를 움켜쥐는 데서도 오지 않는다. 자유는 이미지를 해방시킴과 동시에 그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나는 이미지를 가면처럼 쓰되 그 가면에 갇히지 않는다. 나는 이미지를 옷처럼 입되 그 옷에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연하고도 강력한 힘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한다. 어떤 이는 나를 비난하며 공격하고 또 어떤 이는 과장된 칭찬으로 나를 흔든다. 그러나 해방된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공격조차 자기 성장의 연료로 삼고 칭찬조차 자아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 외부의 모든 반응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드는 불꽃이다. 이미지는 반드시 깨진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깨짐은 곧 갱신이고 죽음은 곧 재생이다. 삶은 이 파괴와 창조의 리듬이 반복되는 끝없는 춤이다. 우리는 이 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몸을 맡기고 즐겨야 한다. 그때 삶은 고통이 아니라 예술이 된다. 진정한 자유인은 이미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지를 버리거나 집착하지 않고 가볍게 다루며 춤춘다. 그에게 공격은 새로운 리듬이고 칭찬은 또 다른 멜로디다. 삶은 그 앞에서 언제나 무대가 되고 이미지는 무대 장치일 뿐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파괴와 창조의 춤을 추며 매 순간 새로운 자아를 탄생시킨다. 자존심도 톡고다이도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이미지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삶은 결코 고정된 답이 아니라 끝없이 변하는 춤이다. 그리고 그 춤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추는 자. 그가 바로 이미지 위에서 춤추는 자다.